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예보관,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최종 복권 여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내일 모레 14일에는 청문회가 많이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투기 마지막 회의가 열리고 또 같은 날은 과방위에서 방송장악 2차 청문회, 또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16일에는 교육위가 의대 증원 합동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보관 총평부터 듣고 갈게요. 청문회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예. 그런데 8월 15일 정도면 언제나 한 번 꺾인다고 해요. 그렇죠. 입추가 지나니까. 예. 그러나 이번 주는 내내 불에 활활 탈 것 같습니다. 정치 예보입니다. 예. 불에 활활 타는. 예. 왜냐하면 부딪혀야 되는 날들이 많아요. 일단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예. 화요일 날 국무회의 의결 있죠. 근데 이 국무회의 의결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인데 어느 쪽으로 나오든 파장이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권을 시키든 아니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목요일은 뭐냐면 8월 15일인데 사상 처음으로 쪼개진 8.15 행사. 그러니까 광복절 행사가 쪼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날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휴가 구상 보통 그러잖아요. 여름 휴가 돌아오면 어떤 전국에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뭔가 모멘텀을 갖는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8.15에서 8월 15일 경축사에서 상당히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의 통일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예요. 네, 새로운 통일 구상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반쪽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광복회가 안 나간다고 하지, 민주당 안 나간다고 하지, 조국혁신당 안 나간다고 하지. 그런데 따로 연대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개최를 한답니다. 그럼 민주당도 광복회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두 개의 행사가 아마 치러질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워낙 일이 많아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주말 내내 시끄러웠는데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직간접적 루트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게 좀 발빠른 대응이다 보니까 이게 친문 간의 어떤 갈등을 좀 의식해서 일부러 나도 원했던 바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밝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왔거든요. 선제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앵커님 그러려면 이 복권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먼저 얘기하는 게 낫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복권 얘기가 야권의 분열을 노린 어떤 정치적 술수다. 이건 베이스로 늘 깔고 있는 거잖아요. 김경수 지사 복권 얘기가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사면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사면 시점마다 나오는 그렇죠. 거죠. 사면 시점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복권 얘기 나오자마자 사실은 자신이 좀 정리해버리고 그 이후에 모든 발언들이 다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이 이야기로 정리가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 뒤늦게 나왔다는 게 이를테면 정성호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건 의도가 있다. 마치 조금 이 친명 쪽에서는 좀 반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더군다나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현주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연달아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둥 복권이 지금 무슨 소리냐 복권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둥 오히려 분열을 위한 복권 카드인 것처럼 그러니까 목소리가 한쪽 축에서는 굉장히 찬성한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찬성한다 당연하다 또 이제 이쪽 축에서는 이건 의도가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부딪힌 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리하는 듯한 느낌. 차라리 발빠른다기보단 뒤늦게 약간 정리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내가 반대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찬성했었어요. 라고 포지셔닝을 좀 바꾸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오히려 겁니다. 당내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서서 좀 정리하는 느낌이었다. 그렇죠. 이런 해석이시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진실 공방이 있는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일단 이재명 전 대표가 복권과 관련해서 요청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이 진실 공방의 어떤 진실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저 영화 있잖아요. 예. 영화가 떠올라요. 어떤 영화냐면 왜 남자 주인공이 원래 이제 속마음이 있는데 속마음이 막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막. 아, 속마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화이트 라인을 하잖아요. 네. 뭐 상대방이 이쁘지 않더라도 이쁘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냥 그 순간순간에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는데 속마음은 아유 오늘 왜 저렇게 했어라고 마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속마음이 다 들리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게 막 나오는 거군요. 예, 예. 상대방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네.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적당한 어떤 거짓말이나 적당하게 숨기는 게 도리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커넥션에서 네트워크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네. 지금은 다 서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 같아. 이를테면 네. 아까 장경태, 이현주 의원도 사실 조용히 하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저기 김경수 지사가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지금 당장 뭐가 위험해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유 이거 진짜 저 술수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말로 표현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딪힘 이렇게 네. 너무 솔직해서 일어나는 부딪힘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지금의 공방들이 다 그런 양상을 빚고 있단 말이죠. 조금 그냥 감춰도 될 일을 그렇죠. 다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이 지금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해 버렸어요. 하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네. 진실공방 벌이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 그다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분명히 반대 안 했는데 그때 사면할 때 찬성해서 했는데 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나 그때 반대했던 거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미 그때 얘기를 했다. 네. 기사 찾아봤더니 2022년 8월에 우상호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말은 하긴 했어요. 한동훈 혼자 한다더라. 김경수의 사면을. 네. 뭐 이런 식의 그 진실 공방이 한 축이고 한 축은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 복권을 요청을 했다. 네. 또 안 했다. 이렇게 두 개의 정서를 형성해 버렸잖아요. 예.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이번에 대단히 미숙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지자들한테도 네. 사실은 반대를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다른 쪽 진영에서 박수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 쪽이나 한동훈 대표 쪽은 별로 잃을 게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대통령실은 복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좀 애매해진 상황 같다. 네네. 한동훈 대표가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로 좀 들고 있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당원 게시판 저도 들어가 봤는데 네. 엄청나게 글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이게 뭐 평소 소신 같기도 하고 오히려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요걸 좀 대변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이에요. 오늘 스타일을 봤어요. 또 다시 뭐냐면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무조건 옳아야 된다. 그런 태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네. 내가 이건 지금 2년 전부터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당원들과 그다음에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하더라. 예. 뭐 여론조사를 봤더니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40%뭐 40%대로 아주 차이가 크게 없는데 예. 물론 찬성이 약간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봤을 때는 60% 이상이 반대거든요. 복권에? 예. 네. 이런 여론조사나 혹은 지금 당원 게시판 8,000개가 넘더라고요. 네. 단일 사안에 대해서. 엄청난 거네요. 지금 폭발적이죠. 반발이. 폭발적이죠. 네. 아무리 뭐 일부 의견이다라는 뭐 양쪽 한쪽에 어떤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부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뜨거운 지금 감자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한 대표가 이걸 또 비공개로 그냥 의견 전달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공개적으로 해버렸어요. 이건 이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 중간에서 제가 듣기에는 그거 비공개로 하자 아니면 좀 이번에 부딪히지 말자 지금 아직 부딪혀야 될 차별화해야 될 어떤 진짜 큰 그 이슈들이 있다. 근데 이 건은 어차피 고유 권한이니까 비공개로 뭐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자라는데 한 대표가 아니다. 이건 얘기해야 된다. 드러나야 한다. 내가 얘기해야 된다. 이게 말씀하신 게 공개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측근들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대통령실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이게 좀 공개가
되는 방향으로 좀 네. 흘러야 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네. 지난번에 금요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발이었어요. 관계자 발로 나갔는데 네. 그때가 이제 고비였어요. 제가 알기에는 토요일 날 그거를 뒷받침해 줄 거냐 아니면 관계자가 한 말이다라고 거리를 둘 거냐. 예. 근데 뒷받침해 줘 버렸어요. 계속 네. 뒷받침하는 예. 방향으로 공개하는 걸로. 가고 예. 있죠. 예. 사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이 됐을 때도 네. 좀 떨떠름하게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을 했었고 지금도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굳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복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진영을 떠나서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사면 복권의 어떤 그 과정을 봤을 때도 이렇게 본인의 죄를 뉘우치거나 그렇지 않는데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반대하는 측에 네. 사면법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 사면법에 보면 이게 이 상신을 할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형 면제 자녀형을 면제받은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신청서에 써져 있어야 된다. 기술해야 된다. 이런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이야기하면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마지막 인상이 뭐였냐면 사면됐을 때 첫 네. 반응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내가 해달라고 했느냐. 맞아요. 예, 그렇게 예. 말했던 것 같아요. 사면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뭐 거부하는 듯이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어서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아니 그럼 지금 혐의를 인정도 안 하고 그다음에 반성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사면 복권의 취지에 맞느냐 이 논리가 사실 8,000개의 댓글이 달게 된 어떤 동기가 되죠. 근데 확실히 이것 때문에 한 대표와 대통령 간에는 또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좀 내부적으로는 그냥 관계자의 의견 정도로 그냥 흘러가게 두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예, 예. 어쨌든 이걸 뒷받침하는 걸 보면 조만간 한동훈 대표도 직접 뭔가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좀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거예요. 직접은요? 왜냐하면 예. 이거를 정말로 아니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뭐 머리띠 두르고 뭐 반대를 하는 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기록에 좀 남겨주세요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전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예, 고유 예. 권한. 왜냐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판결이 끝난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법부의 권한을 일정 정도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고유 권한인데 그것을 여당 대표가 정말 그 금기 레드라인을 넘어버린다. 네. 진짜 반대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전면전을 치러야겠다는 건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본인은 사면도 반대했던 입장이니까 네네. 복권도 반대다. 뭐 이런 정도인 거지. 네네네, 정말로 그렇죠. 막아야겠다 이건 또 아닌 거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막을 수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안 돼요.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복권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이랑 좀 각을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권익위 특검법도 발의를 했다 보니까 그 권익위 간부가 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 같은데 이게 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했던 국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윤석열 정권에서 죽인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좀 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겠죠.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런데 낙타의 한 짐이라는 이 우화가 있잖아요. 예. 그 캐러밴이 이제 그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건너서 이제 그 실크로드 갑니다. 그런데 낙타가 중간에 다리가 꺾였어요. 그러면 낙타의 주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집만 안 실었으면 끝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사실 너무 계속 과하게 계속 쌓여온 것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거지. 맞으면 하나 때문이 한 짐이 아니고.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환짐이라고 언제나 이야기해요. 네. 그런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마지막 그분에게 남겨진 일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했던 업무들은 사실 또 민주당과 관련된 업무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네. 이송과 관련된 일도 있고.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이 발언이 좀 진정성을 가지려면 네. 지금 수많은 공무원들이 수많은 청문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과방위 같은 경우 과방위 공무원들이 피감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방통위 죄송합니다. 방통위 직원들이 과방위에 항의 이 문을 전달했어요. 너무 가혹하다. 주말도 없이 그냥 계속 청문회 때문에 네. 대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3차 청문회까지 잡혀버려서 국장 한 사람 쓰러졌었잖아요. 과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국감 때도 마찬가지고요. 불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달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과로에 시달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이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민주당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려면 네.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함께 고민해서 해결책을 좀 내놓으셔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정부기관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이번 주 기상도를 살펴보면서 15일에 벌어질 일이라고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취임에 반발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광복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별도로 기념식을 열겠다 이렇게 하는 참인데요. 사실 김영석 관장 같은 경우에 뉴라이트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네, 건국절을 그렇습니다.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밑작업처럼 좀 해석이 되는데 이번 임명 자체가 좀 진실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김영석 관장의 논문이라든지 혹은 김영석 관장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서 건국절을 꼭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한 적은 그렇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광복회 회장인 이종찬 회장이 전선을 좀 더 넓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영석 관장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광복회는 사실 이익단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복회 유족들이 독립유공자 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어떤 그런 뜻을 기리겠다라는 단체고 독립기념관은 정부의 기관이에요. 어쨌든 네. 정부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양쪽이 같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계속 쌓여 있었어요. 뭐 그런. 근데 엄청 가까운 사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아들의 친구라고 해서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연대 교수죠. 아드님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들었다. 그리고 친구 집에도 맨날 찾아가서 이종찬 회장한테 또 인사도 하고 맨날 그랬다. 처음에 정치할 때 뭐 지지선언도 주도를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그게 또 굉장히 주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종찬 회장의 정치 이 여정을 보면 상당히 민주당과 가깝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장도 하고 그 이전에 물론 그 이전에는 민자당 쪽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종찬 회장이 그렇게 선언도 해줘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시작할 때 많은 어떤 정치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종찬 회장은 특히나 이번 독립기념관장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광복회가 따로 한다는 건 사실 정말로 그 모양이 정말 대통령실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광복절은 그야말로 광복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축사 그 기념식에서 광복회장이 꼭 자신이 그 연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 안 나서겠다, 따로 하겠다라는 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라고 작심하지 않으면 못할 행동이죠. 그렇군요. 일단 건국절 논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는 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919년을 뭐 이제 건국의 어떤 시작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승만 정부를 좀 지나서를 이제 건국절로 볼 거냐, 뭐 이런 논쟁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뭔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불거진 걸까요?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라든지 이런 논란을 시작을 했고 그걸 조금 더 완성하려고 그러는 게 이명박 정부에서는 좀 완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가 이제 뉴라이트가
탄생을 했고 핵심은 이거예요. 1919년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가는데 예. 강복회 입장에서는 임시정부를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건국절 논란은 뭐냐면 1948년 헌법을 만들고 국가가 탄생한 그때를 사실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8월 15일이 양쪽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된 45년 8월 15일도 있지만 48년 8월 15일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자는 그러니까 영토라든지 주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1919년은 그건 나라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시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어난 건 48년에 태어났다. 헌법도 만들어지고 이 주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것을 아예 공방을 벌였어요. 공론화하자 이거였어요. 예.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하자. 네. 그래서 거길 토론을 해보자 하면서 밀어붙였던 상황이에요. 그거는 공론화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을 싸워보자. 그리고 이것을 누가 옳은지 해보자.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전쟁터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종찬 회장은 아주 전선을 그쪽으로 가져가면서 그 논쟁을 해보자. 그러니까 세 가지 사과를 해라. 건국절 하려고 했던 거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뭐 이런 건국절과 관련된 약속을 하면 광복절에 가겠다. 경축식에 참여하겠다. 예. 네.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왜냐하면 건국절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공론화한 적이 없는데 예. 건국절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네. 건 그러니까 지금 이종찬 회장이 윤 대통령한테 많이 화가 났다 이렇게 여겨져요. 일단 이게 어떻게든 좀 해소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김영석 관장이 또 기자 간담회 한다고 하니까 네네. 거기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대통령실 입장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8월 18일에 새 지도부를 뽑는데 이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이재명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은 90% 가까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8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인 거랑 90%대인 거랑 89는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마치 9,900원인데 9,000원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좀 일극 체제는 떨쳐냈다 이렇게 봐야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 떨쳐냈겠습니까? 예. 89%도 뭐 완전히 정말 열광적인 그런 예. 지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미 9대0 했던 게 8대0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네. 느낌상 체감상 그렇게 된 거고 지역이 문제예요. 지역이 호남. 그러니까 자 보시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강원, 제주, 그다음에 TK, PK 해서 호남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세종 경기도, 갔다가 예, 경기, 서울 이렇게 네네.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 40% 정도 끝난 게 이제 PK까지 갔을 때 당시 투표율이 92인가 됐었어요. 예. 투표율이 네. 투표율은 약 한 40%대였고 근데 전북 갔다가 광주 갔다가 전남 갔다가 득표율이 쫙 하고 가라앉은 거예요. 호남 투표율도 낮았다고 하는 거고. 투표율이 20%대였어요. 예. 전북에 가장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40%대에서 20%대면 체감되는 게 반이잖아요. 그렇게 여겨졌고 네. 광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남 그리고 투표율 역시 80% 후반대로 딱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 제목이 9대0에서 8대0 갔다. 호남은 싸늘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호남이 33.3%의 그 당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의 호남 유세, 호남 전당대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노무현 대통령 신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후보로 이인재 후보가 대세론이었고 3%밖에 지지율 없었어요. 그런데 쭉 가다가 호남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 갖고 있는 상징성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때보다 좀 줄어서 33%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호남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선 후보가 이 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어요. 언제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상대적으로 그 전에 열기가 꺾였다라는 점에서는 9냐 8이냐의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꺾였다. 예. 지역별로 봐야 하고 그 과정을 좀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임은 확정짓는 분위기인데 대표가 되고 나면 아마 이 이슈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는 걸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본인을 임명한 게 이재명 전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그 당내의 계파 갈등으로 좀 번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개파 갈등이 가능하죠. 개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당이 원래 연합이에요. 그 예. 유권자 연합. 호남 아까 말씀드린 호남 정치. 그러니까 지역 정치의 호남 정치가 한 베이스고 한 베이스는 일부 영남 정치, 3당 합당을 하지 아니한 안 따라간 일부 영남 정치인들 여기에 586 운동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끌어들인 586 이렇게 축들이 있는데 예. 586이라는 그런 그 축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1대 99예요. 1%의 부자에서 세금이나 혹은 이런 이득을 가져와서 99%한테 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그 뭐랄까 이념 도그마거든요. 네. 이 아무리 친명이 되든 어떤 명이 되든 간에 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자기네들의 어떤 그 도구만데 지금 종부세하고 금투세가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금투세는 언제 마무리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됐는데 그거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예. 종부세는 어떻게 되죠? 종부세도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을 하잖아요. 이런 그 역사, 히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건 절대 안 돼. 레드라인이 바로 금투세와 민주당이 종부세다. 꼭 지켜야 될 가치다. 586. 민주당 586. 중에 예. 586들이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인 라인에서.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안에서 지금 꽤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옳다라고 단톡방에서도 막 공방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웬만하면 이재명 대표 한마디 하면 전부 다 그냥 다 통과되고 뭐 그걸 떠받들 것 같으면서도 이 당의 어떤 상황 안을 들여다보면 이건 절대 안 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를 이번에 알 수가 있죠. 근데 확실히 본인은 대선 주자이다 보니까 중도를 좀 공략하는 원칙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좀 이걸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타협이 가능한 지점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민주당 내 586은 절대 이건 버려서는 안 될 가치다 이렇게 좀 고수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로 이제 연임이 확정시 되면 이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예.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하는데 8천 개의 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반대를 못 막잖아요. 그 반대 게시판에 있는 그런 분위기는 못 막잖아요. 네, 그걸 못 이쪽도 막죠.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리 개딸들이 거기서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갖고 막 그냥 진짜 정색을 하고 부딪히면 약간 좀 명분상으로는 밀려요. 왜냐하면 예. 이게 금투세가 한번 연기됐잖아요. 그랬죠. 예, 이번에 사실 한번 연기되고 시행되는 건데 이걸 또 연기하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할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뭐 이재명이라도 난 이건 반대세 하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좀 관심이었는데 선거 초반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1위였는데 지금은 김민석 후보가 좀 1위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정봉주 후보가 했다는 발언이 좀 변수로 떠오른 것 같아요. 이게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다 이러면서 공개를 한 건데 두고 봐라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네네. 정봉주 전 의원은 일단 이게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곧 입장을 밝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막판에 물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순위 변동이라든지?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1위 되는 건 포기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위 되려고 한다면 박원석 의원한테 사실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됐고 네.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이 말 하지 마라고 관리를 했어야 되고 예. 그런데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데도 전적으로 그걸 바로 부정을 안 했잖아요. 부정까지는 안 했죠. 부정을 했어야만 했지. 예.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예. 부정 안 하고 도리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있는 좀 이따 내가 정리해서 얘기하겠다. 처음에 그 말을 했을 때는 이판사판이야 나 얘기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조금 수습하는 어떤 느낌도 있고 좀 묘하게 그 정봉주 후보 스타일이 아닌 되게 예. 이제 조금 주저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시 1위로 등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쭉 흐름을 봤을 때 4위로 출발했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그런데
차에 한번 타고 이재명 후보가 전 대표가 아유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당원들이 네. 민심 약간 그 속내를 알면 다시 좀 오를 거예요. 이렇게 덕담 한마디가 어떻게 됐냐면 충청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쭉 흘러오다가 PK까지는 저 2위까지 올라갔어요. 턱밑까지. 그러다가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네. 한 번에. 예. 그러니까 그 기세라는 게 다시 그거를 전복하기에는 이슈 자체도 참 모호하고 여기서 뭐 이재명 후보하고 대처점을 쓸 거예요. 아니면 더 막 친명에 대한 어떤 그쪽으로 쓸 거예요. 좀 애매해졌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그건 포기하되 5명 안에 분명히 든다. 네. 서울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주저앉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지금 그렇죠. 누적한 게 있으니까 네. 뭐 4위가 될지언정. 예. 그러니까 지도부 아니, 입성은 될 것 같다. 1위만 아니면 예. 2위냐 4위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조금 비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 됐든 뭐 지금 그러니까 말한 건 내가 그래도 내 자존심은 지키겠다. 이런 정도의 그 표현 아닐까요? 어쨌든 본인이 입장 밝힌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좀 궁금한 포인트인 예. 것 같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정치예보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